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60대 여자입니다. 아직 마음은 꽃다운 20대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훌쩍 나이만 먹었네요. 원래 고향에서 반평생 음식 장사를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 그것도 힘에 부쳐 딸에게 물려줬고요. 지금은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친구가 재밌다면서 제게 알려준 건데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요즘 매일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세상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참 기막힌 사연이 어찌나 많은지.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왔지? 하고 놀랍다가도 제 삶을 돌아보며 그래, 나도 만만치 않지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사실 저도 남편 잃고 홀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 못지않은 경량의 세월을 헤쳐나왔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제 아들놈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고초를 겪던데 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거라 어디에 말도 못했죠. 얘기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기만 했던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납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주물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대로 저도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만 저만 보는 생떼 같은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시 딸은 7살이고 아들은 고작 5살.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저희 아이들도 끝장이었죠. 결국 전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배움도 짧고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파출부,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같은 일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죠. 집에 돌아오면 또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던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정말 고단한 나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졌어요. 본격적인 제 장사를 할 수 있었죠. 말이 장사지 번듯한 가게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 한켠에 천막을 쳐두고 오가는 사람들 상대로 떡볶이와 국수, 김밥 같은 걸 파는 거였죠. 그래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벌이는 더 쏠쏠했어요. 또 제가 전라도 출신인 어머니 덕분인지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동네 분식 맛집으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한 번은 지역방송까지 탔죠. 방송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만든 국수를 먹겠다고요. 밥 한 술 못 뜨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해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만큼 돈이 잘 벌렸거든요. 고작 국수 팔아 번 돈이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제겐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10년을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때마침 시장 주변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땅과 건물을 샀죠. 번듯한 제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운 좋게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과 건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걸 또 팔아서 빚을 내고 인근의 상가 건물을 몇 채 더 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고 일하는 대로 돈이 모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귀인들이었죠. 하지만 어디 세상 만사가 제 뜻대로만 풀리던가요.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이젠 자식이 문제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저 대신 엄마 노릇을 하느라 그런지 철이 일찍 들었는데 아들이 문제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허구한 날 수업 시간에 자고 친구들을 때리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사과하는 게 일이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했는데 그건 제 욕심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더니만 갑자기 저를 따라 음식 장사를 하겠다더군요. 정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너 고작 국수 장사나 하라고 이날 이때까지 키운 줄 알아? 너 엄마 일하는 거 다 봤잖아. 음식 장사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 이걸 하겠다고 해. 공부 열심히 해서 넌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더울 땐 시원한 데서 일해야지. 아, 싫다니까. 엄마 죽고 나면 당장 이 가게 어떡할 건데? 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냥 문 닫을 거야? 황금 낳는 거위 그냥 배 갈라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나 잘할 수 있어. 엄마, 한 번만 믿어주라, 응?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 일찌감치 제 일을 배워 가게를 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휴, 그래 알겠어. 대신 정말 힘들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안 봐줄 거야. 이제부턴 엄마 아들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엄하게 대할 거니까. 응, 알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들은 자기만 믿으라면서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리고 처음 몇 달은 누구보다 일찍 가게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배우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아들은 얼마 못 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오늘 새벽에 장봐 온 거 맞아? 갔다 왔다니까? 근데 물건 상태가 다 왜 이래? 엄마가 늘 거래하던 가게에서 산 거 맞아? 내가 좀 늦게 갔더니 멸치가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옆 가게에서 샀어. 식재료는 무조건 엄마가 거래하는 데서만 사라고 했잖아. 엄마가 몇십 년을 팔품 팔아서 뚫어놓은 믿을만한 가게들이라고. 그깟 멸치 가지고 왜 그래? 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물만 내는 건데. 어차피 사람들은 몰라. 뭘 해도 완벽하게 하려는 저와 대충 흉내만 내려는 아들. 저희 둘은 정말 맞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와 계속 부딪히는 게 힘들었는지 결국 언젠가부터 가게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장 보는 것, 밑준비 해두는 것, 하다못해 손님을 상대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하지 않았어요. 당시 출근 안 하고 뭐 하냐고 화를 내면 그제야 민기적거리면서 나오곤 했죠. 그마저도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친구들이 부르면 얼른 나가버리기 바빴고요. 한번 나가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현관에서 술에 골아 뻗어있기 일쑤였죠. 손버릇은 또 어찌나 나쁜지 제가 용돈을 끊어버리자 가게 계산대에서 몰래 돈을 빼가곤 했습니다. 그때라도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야 하는데 어릴 때 일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못 써줬던 제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저 좀 더 나이 먹고 철이 들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그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않고 노름도 그만두더니만 갑자기 가게에 꼬박꼬박 얼굴 도장을 찍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궁금했는데 아들이 확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였죠. 어느 날 아들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집에 웬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들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였죠. 인사해, 순영아. 우리 엄마야. 엄마도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순영이는 아들이 자주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아들이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맹렬하게 구애했다고 해요. 여자애가 딱 봐도 수줍음이 많고 참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여자가 돌아간 뒤 아들이 한 말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엄마, 아까는 미처 말 못했는데 순영이 천의 고아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엄마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줘. 뭐? 고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사자 앞에서 고아니 뭐니 하기 좀 그렇잖아. 그리고 나도 아빠 없는데 뭐. 그게 그거랑 같아? 천의 고아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면 뭐 모아둔 돈도 별로 없겠네. 돈이야 우리가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몰라. 난 순영이 아니면 안 돼. 꼭 순영이랑 결혼할 거야. 참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 싶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저는 결국 아들의 고집에 이번에도 넘어가 줬어요. 대신 조건을 붙였죠.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니까 결혼은 허락하마. 대신 너 앞으로 가게 후계자로서 열심히 일해야 돼. 예전처럼 새벽에 나와서 같이 장도 보고 레시피도 완벽하게 익히고. 알았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거니까 더는 망나니처럼 막 살면 안 된다고.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결혼 허락해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야. 그렇게 아들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부부끼리 둘이 사는 게 편하겠다 싶어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와 집으로 찾아왔어요. 왜 그리 자주 오냐고 타박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는 부모님 없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했죠.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나름 진심이었던 모양이에요. 저 혼자 가게 일하랴 살림하랴 고생한다면서 늘 나와서 저를 도왔죠. 정작 아들 놈은 또다시 노름에 빠져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삶는 거 맞아요? 어머니 하는 거 보면서 얼추 따라해보긴 했는데. 아유, 네가 뭘 이런 것까지 해. 그냥 놔둬. 왜요? 오늘 일하는 아주머니도 안 나오셔서 바쁘잖아요. 제가 주방에서 계속 면 삶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괜찮아요. 저 힘세요. 대신 오늘 장사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며느리는 참 애교가 많고 곰살 맞았어요. 제 생일은 새벽부터 일어나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봤다면서 덥석 선물로 안겨주기도 했죠. 아들보다 더 저를 생각해주는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정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를 정말 제 친딸처럼 아끼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아플 때였죠. 언젠가부터 자꾸만 몸이 붓고 물만 마셔도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그냥 체한 거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영 찜찜했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에 가니 신부전증이라고 하더군요. 콩팥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투석만으로는 힘들다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집에 가서 딸과 아들 부부를 불렀죠. 제 병에 대해 이야기하니 누구도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꽉 끌어안더군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가 봐요. 며느리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글쎄,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제 신장 떼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들, 딸도 쉽게 하지 못하던 그 말을 며느리가 해준 거예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떼주기 힘든 게 장기인데 그걸 선뜻 주겠다니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비록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아서 받지는 못했지만 너무 큰 감동이었죠. 다행히 저는 공여자를 찾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다 며느리 덕분이었죠. 며느리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매일같이 읍소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빨리 수술시켜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제게 또 하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바로 며느리의 임신이었죠. 손꼽아 기다리던 손주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대로 며느리를 업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그래, 기특하다, 기특해. 이제 홀몸이 아니니까 더욱더 조심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알았지? 하고 말했어요. 임신하면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서럽기도 하잖아요. 며느리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했죠.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상상이 안 가네. 이 뱃속에 내 애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얼떨떨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내심 자기 애가 생긴다는 게 기쁜 눈치였어요. 남자들은 애가 생기면 비로소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도 좀 달라지겠거니 기대했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기 바빴어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퍼먹고 화투를 쳤죠. 그러다 끝내 단단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글쎄, 겁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가 친구 사업에 투자를 했지 뭐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10배로 불려준다는 친구 말에 혹해서 덥석 1억을 빚내서 준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모르던 며느리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채업자들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저희 집으로 피신을 왔어요. 전 그 길로 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죠.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남자가 일하다 보면 실패도 좀 하고 빚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디 겁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가 써. 너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러게, 엄마가 진작 내 앞으로 미리 재산을 좀 줬으면 됐잖아. 그 돈 다 죽어서 저승에 싸갖고 갈 거야? 아니, 무슨 노친네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 뭐?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다달이 너한테 주는 돈이 얼만데? 아이, 그깟 쥐꼬리만한 푼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이딴 국수 장사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 번만 도와주라, 엄마. 응? 아들은 갑자기 어디서 헛바람이 들었는지 투자 어쩌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딱 3억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의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저는 새아가 얼굴 봐서 이번에 네가 진 그 사채 빚은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너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데 네 앞가림은 네가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로 살 거야? 내일부터 가게로 나와서 일을 배우든 따로 네 밥벌이를 찾든 알아서 해. 앞으로는 한 푼도 못 주니까. 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 정도 돈도 투자 못해? 엄마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돈이 있는데 왜 못 주겠다는 건데?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나한테 유산 줄 거잖아. 그거 미리 좀 땡겨 달라고. 자꾸 유산 거리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재산 물려준다고 했어? 전부 기부하고 죽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사실 전부 사회로 환원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거짓말을 좀 했어요. 제 말에 아들은 더욱 난리를 쳤죠. 배신자라는 둥, 이것도 학대라는 둥, 죽어버릴 거라는 둥,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더군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자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라도 아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람 구실을 해야 며느리도 안심하지 않겠어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쳐온 며느리가 새삼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 분에 못 이겨서 난동을 부리다 결국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마 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이나 퍼먹을 게 뻔했죠.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엄한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하고 사과했어요.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 잘못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웃어줬죠. 그래서 전 정말 며느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잠적해버렸어요. 더는 아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친정도 없는 애가 어딜 간 건지 핸드폰도 두고 가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닥달을 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 싫다고 도망간 여자를 내가 미쳤다고 찾아? 엄마도 그냥 걔 잊어. 내가 다른 더 좋은 섹시 데리고 올 테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새 아가는 그렇다 쳐도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떡할 건데? 걔가 나한테 그랬어. 애 지울 거라고. 그러니까 지웠겠지 뭐. 어차피 애 같은 거 갖고 싶지도 않았어.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는 무슨 애야? 차라리 잘 됐어. 잘 됐다니 그게 무슨... 그만 좀 해. 난 걔 나가서 속 시원해. 오히려 다시 이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지 부인인데 참 모질게도 말한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에게 내색하지 않았던 것일 뿐 며느리가 도망친 충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는 말도 없이 연고 없는 시골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틀어박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셨죠. 아들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이대로 엄마 얼굴 안 볼 거냐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찾아가면 미치는 사람처럼 소리만 지르면서 꺼지라고 욕했죠. 딸은 아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차마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폐인이 됐다는 걸요. 1년만 더 두고 보자. 1년만 더 두고 보자.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사는 마을 이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호 어머니, 빨리 좀 와보셔야겠습니다. 철호 이놈의 자식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가게 일도 내버려두고 그 길로 달려갔을 때 절 맞이한 건 싸늘한 아들의 주검이었죠.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한평생 제 속을 썩혔어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먼저 하늘로 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사실 그 후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흐릿해요. 아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옆에서 저를 챙겨주는 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편과 아들 뒤를 쫓아 가버렸을지도요. 그 뒤로 더욱 악착같이 가게 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가게만큼은 제 노력을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쯤엔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분점을 몇 개 냈죠. 그전엔 사업엔 관심 없다고 다 쳐냈었는데 뭐라도 일을 벌려야 살겠더라고요. 다행히 가게 확장은 크게 성공했어요. 통장으로 꽂히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은행에 가면 VIP룸에서 따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굳이 가게 나오지 마. 힘든 일은 다 사람들한테 시키고 이제 좀 인생을 즐기라고. 정 불안하면 나한테 맡기든가 하면서 제가 좀 쉬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쉬는 게 겁나더라고요. 시간이 생기면 또 몹쓸 생각만 들 것 같아서 더욱더 일에 매달렸죠. 그날도 그랬어요.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혼자 남아 주방과 홀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웬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키가 제법 커서 다 큰 성인인 줄 알았더니 얼굴에 아직 앳된 기가 가시지 않은 어린애였어요. 이제 한 16, 17쯤 됐을까? 부리부리한 눈이며 두툼한 입술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죠. 가게 영업 끝났는데요. 제 말에 남자애는 그게 아니라 여기 엄마가 꼭 가보라고 해서요. 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저 모르시겠어요?
저희 엄마 이름은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박철자 호자 되시고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자애가 얼른 다가와 그런 저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네가 우리 철호 아들이라고? 내 손주라고? 네, 맞아요. 그래, 당시 만삭이었으니까 애를 지우진 못했겠지. 그래서 그냥 낳았나 보구나. 낳고서도 독하게 한 번을 안 보여줬어. 우리 철호는 결국 지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버린 거야. 손주의 얼굴이 제 아들을 쏙 닮아 있어서 더욱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손주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여긴 왜 온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뭔가를 얘기하려던 손주가 이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난 도저히 얘기 못하겠어. 그냥 엄마가 해. 하더라고요. 전화를 끄는 손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도 조개처럼 꾹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곧 가게 문이 열리고 웬 여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 자리엔 17년 전 사라진 며느리가 서 있었거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가뜩이나 말랐던 몸은 더욱 홀쭉해지고 얼굴은 피골이 다 상접해서 말이 아니더군요. 안절부절 제 눈치를 보던 며느리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입을 여는데 그 순간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었겠죠. 평생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지 서방까지 버리고 갔냐니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왔어? 아가씨한테 그이 소식은 들었어요. 죽었다고. 며느리가 저 모르게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의 입에서 죽은 아들 얘기가 나오자 더욱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런데도 그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거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둘이 안 맞아서 갈라섰다고 해도 몇 년을 살맛대고 산 부부인데 남편이 죽었다는데 어쩜 그렇게? 너 우리 철호가 너 떠난 뒤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애가 말은 안 해도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술병 나서 가버린 거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라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는 어느새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조차 밉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전 그대로 돌아서서 이롭다. 난 다시 너 볼 생각 없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하고 매몰차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가긴커녕 오히려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 잠자코 자기 옆에 서 있던 손주를 제 앞으로 들이밀더군요. 성주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드렸어? 어머니, 얘가 제 뱃속에 있던 그 아이예요. 어머니 손주요. 하더군요. 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음식 장사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손주를 앞세워 재산을 탐내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뭐 내 아들은 이제 죽고 없는데 그 아들의 아들을 데려왔으니까 대신 끼고 살라는 거냐?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17년 동안 없는 사람처럼 연락 뚝 끊고 지 서방 죽어도 나 몰라라 하더니만 이제 와서 이렇게 손주랍시고 네 아들 데리고 나타나선 내 재산 훔쳐가려고? 에이, 이 망할 것,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너한테도 네 아들한테도 내 돈 한 푼도 못 준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 모를까 10원 한 장 못 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벼랑간 발악악을 쓰는 며느리 때문에 전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맞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없이 쳐다만 보자 며느리는 막힌 뚝이 터진 것처럼 자기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죠. 저 사실 암이에요, 어머니. 말기라서 얼마 못 산대요. 길어야 3개월이래요.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한 발짝 다가가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누가 암이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런 어머니 버리고 혼자 도망쳐서 이렇게 벌 받는 건가 봐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제대로 좀 말해봐. 병원 가서 확실히 검사 받은 거 맞아? 네, 못 믿겠어서 병원을 3군데나 더 가봤어요. 다들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혈액암 말기라고. 치료를 해보겠지만 별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전 괜찮아요.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뭐든 다 괜찮은데 우리 성주는 어떡해요, 어머니? 얼굴 한 번 못 본 지 애비도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는데 이젠 엄마까지. 우리 성주 눈에 밟혀서 저 죽어도 편하게 눈 못 감을 것 같아요. 전 울고 있는 며느리와 그 옆에 선 손주 녀석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손주는 그때까지도 반항적인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희 성주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는 미워하셔도 되지만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뿐인 손주인데 저 죽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 혼자 남겨두실 거예요? 제가 고아로 커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 헤쳐나간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어머니가 제발 우리 성주 걷어주세요. 네? 며느리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죽은 제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아들은 원래부터 술만 퍼먹으면서 망나니로 살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지가 그 망할 술을 못 끊어서 죽은 거죠. 하지만 그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구라도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죽게 내버려 두고 네 아들은 살려달라는 거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어, 염치가!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서로 얼마나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했을까요? 됐어. 엄마, 그냥 가자. 잠자코 서 있던 손주 녀석이 더는 못 견디겠는지 지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성주야, 잠깐만 기다려. 아직 엄마랑 할머니 얘기 안 끝났어.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 난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이 컸어.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잘 클 수 있다고.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앞으로 엄마가 없을 수도 있잖아. 아직 치료해보지도 않고 왜 벌써부터 약한 소리를 해? 그리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못된 할망구한테 죄인처럼 빌어야 해? 잘못한 건 다 저 할망구 아들인데. 성주야, 조용히 못해? 그렇잖아. 고모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애초에 도망친 것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 때문이잖아. 근데 그 인간 죽은 게 왜 엄마 탓이야? 저 할망구나 그 인간이나 다 똑같아.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냥 가자. 갑작스러운 손주의 막말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어린 것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네 엄마한테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거니?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손주가 저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한테 죽을 뻔한 걸 우리 엄마가 살려준 것도 모르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말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뒤에 선 며느리는 사색이 돼서 성주 너 조용히 못해? 하면서 손주의 말을 가로막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손주는 그런 며느리를 뒤로 물리고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다다다다다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에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우리 엄마가 애초에 왜 도망쳤는 줄 알아요? 아빠라는 말도 아까운 그 인간이 당신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이려고 해서 그런 거잖아. 뭐?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할망구 음식 장사로 성공해서 돈 좀 제법 있다며? 근데 당신 아들한테 일 열심히 안 하면 그 돈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했다며. 그 말 듣고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쥐약 좀 구해오라고 했어. 실수인 척 당신 먹여서 죽이자고. 그리고 당신 재산이랑 사망보험금 받아서 도망치자고. 우리 엄마가 미쳤냐고 싫다고 하니까 그럼 너도 죽으라고 패서 도망친 거잖아요. 뱃속에 있던 나 지키려고. 그게 대체 무슨... 우리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혼자 도망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 충격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혹시라도 아빠가 당신 진짜로 해코지할까봐 고모한테만 말해서 당신 지켜달라고 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못 믿겠으면 고모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고모가 우리 엄마랑 당신 아들이 통화했던 녹취 파일도 아직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붙잡는 것도 무시하고 손주는 그대로 며느리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이나 넋이 빠져 있었죠. 너무 황망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잠시 후 딸이 저를 찾아 가게로 왔어요. 아마 며느리가 따로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전 그런 딸을 붙잡고 며느리와 손주 말이 다 사실이냐고 물었죠. 마음 한켠으론 제발 아니길 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놈이었기로서니 설마 지 어미를 죽이려 했을까. 하지만 딸은 모든 게 사실이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사실이야. 내가 왜 갑자기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했겠어. 혹시라도 서로 그놈이 빡돌아서 진짜 엄마 재산 노리고 몹쓸 짓 할까봐.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엄마 충격받을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엄마.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딸이 들려준 며느리와 아들의 통화 녹음 파일엔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이대로는 한 푼도 못 물려받는다고 저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자고 설득하더군요. 며느리는 당신 미쳤냐면서 그러면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말리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사라진 직후 한동안 아들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 갑자기 누나랑 둘이 사는 거냐면서 자기랑 둘이 살자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저한테 갑자기 식혜를 담아왔다면서 먹이려고 했는데 그때 딸이 엄마 요즘 당뇨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빼앗았었죠. 그땐 못 모르고 딸한테 왜 아들이 준 걸 버리냐면서 화를 냈었는데 알고 보니 딸은 그 뒤로 따로 아들한테 가서 올케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진짜 엄마한테 다 말하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알았어? 내가 증거도 다 모아놨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에 덜컥 겁이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던 거고 말이죠. 너무 큰 충격에 전 꼬박 한 달을 앓았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니 며느리와 손주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군요. 전 바로 딸에게 연락해 며느리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며느리는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새 더 아팠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저를 보자마자 또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죄송해요. 평생 비밀로 안고 가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너무 아렸어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탄만 하던 시어머니한테 뭐가 죄송하다고. 오히려 사과는 자기가 받아야 하는데 착해 빠져서는. 생각해보면 제게 자식의 도리를 다했던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가게로 나와서 험한 일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저 먼저 먹이려고 하고,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다고 하면 지 손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다리를 주물러 주고, 아픈 저에게 콩팥까지 떼어주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전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만히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어른이 돼선 네 속도 몰라주고 자식을 잘못 키운 건 난데 그 죄를 내가 아니라 네가 다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혼자 몸으로 애 낳고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너한테 또 암이라니. 정말 병원에선 가망이 없다 하던? 네, 일단 치료는 받아보려고 하는데 큰 기대는 안 하려고요. 난 너 이렇게 못 보낸다. 이렇게 너 보내고 나면 나 후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면 저희 성주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애가 좀 까칠하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럼 네 아들이면 내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치료에만 전념해. 당장 나랑 병원부터 가자. 전 그 길로 며느리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암 치료에 있어선 제일 권위자라는 의사를 만나 며느리를 부탁했죠. 그 뒤로 길고 지난한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의사는 3개월도 못 살 거라고 했지만 하늘에서 천사 같은 며느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셨던 걸까요? 며느리는 그로부터 5년을 더 살다가 갔어요. 그 5년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며느리와 함께 봄, 가을엔 소풍도 가고 젊은 애들만 간다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손주 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 입학식도 함께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정말 모녀처럼 시간을 보냈죠. 며느리가 죽은 뒤로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에 몸살을 앓았죠. 그래도 지금 제 곁엔 든든한 딸과 손주 녀석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손주는 지 엄마를 닮아 머리가 참 좋아요. 지 엄마 아팠던 게 한이 됐는지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에 가더니만 지금은 병원에서 열심히 수련 중이죠. 저 보겠다고 가끔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놀러 오곤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늙은이의 하나 남은 소원이 있다면 손주 녀석이 지 엄마처럼 예쁘고 참한 색시를 만나 장가가는 건데 손주가 도통 여자한텐 관심이 없어서 그 소원이 이뤄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무 욕심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